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고교 단계에서의 학습 병행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 1,403명이 취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1년 6월부터 8월까지 62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도제 준비 과정을 운영한 결과 730개 기업에 1,403명의 학생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취업한 학생은 9월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학습 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제 준비 과정은 지난해 12월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62개 특성화고로 확대 운영됐으며 학생과 학습기업이 학습 병행 시작 전 상호 정보 공유, 기업 견학, 직무 체험, 다대 다면접 등을 통해 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학생은 원하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생은 취업 전 기업 소개 및 직무 분야 영상 자료, 기업 관계자의 설명 등을 통해 충분히 기업 정보를 파악한 후 3개 이상의 기업 면접을 통해 자신이 희망하는 기업을 선택하고, 기업은 채용 전 학생의 소개 영상, 작품집,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자료로 자세히 살펴 채용하는 등 구인 및 구직의 정보 비대칭 해소로 기업과 학생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도제 준비 과정에서는 기업이 소개자료 이외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학생의 경우 자기소개서 이외에 작품집을 제작하여 면접에 활용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도 보였으며, 또한 고숙련 학습병행 운영대학도 참여하여 도제 학생이 특성화고 졸업 이후 전문학사 취득까지 경력 개발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도제 준비 과정이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의 첫 관문으로서 구인 및 구직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들이 학습 병행을 통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장기화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부정행위 사업장 수 및 부정수급액도 증가하고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커지는 우려로 인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 유형을 표적화해 사전 점검하는 한편 점검기간과 대상 사업장을 늘려 밀도 있는 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 등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의 자정기능 강화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김영준 고용정책실장은 자진 신고를 통한 시장의 자율적 교정과 함께 특별 점검 기간 중 적발된 사건은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노사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유연근무제 활용을 위한 활용 사례 및 질의 답변을 마련 배포합니다. 지난 7월 5인에서 49인 이하의 기업의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 후 3개월여개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동안 보완된 유연근로제를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개편된 제도를 현장에 안내하는 데 주력해 1대1 맞춤형 컨설팅, 업종별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주 52시간제 준수의 어려움을 토로해온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개편된 유연근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모아 정리했고, 기업들이 이를 참고하여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 확산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 및 국민 모두가 근로시간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 답변 방식의 책자도 마련합니다. 이외에도 뿌리기업의 경우 금형, 주조 등 세부 업종별로 맞춤형 설명회를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제도 안내 및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4달 앞두고 시행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직업성 질병 중에서 열사병 범위가 좁혀졌고 경영 책임자 의무가 보다 구체화되고 안전보건교육 내용과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새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현장 지원 등의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확정된 시행령이 입법 예고 기간에 모인 노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는 정부 설명에도 시행령을 향한 노사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노사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의견 300여 건을 수렴하여 이 의견들을 반영해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를 제정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권역별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산업계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검토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내용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정보기술 및 플랫폼 업계가 일제히 공개 채용에 나섰습니다. 보통 필요할 때마다 수시 채용으로 인력을 보충하던 IT 및 플랫폼 업계가 인력난에 시달리자 너도나도 공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 전형을 진행 중인 업체들은 실력만 보고 뽑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습니다. 카카오는 입사 지원서에 학력, 전공, 나이, 성별 정보를 적지 않도록 했고 NHN은 원서 접수 때 졸업 자격, 병필 여부 등 입사에 필요한 기본 조건만 충족되면 코딩 테스트를 치를 수 있게 되며 넷마블도 직무별로 전공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넷마블, 네이버 등 대부분의 기업이 개발자를 뽑을 때 코딩 테스트를 거쳐 실력을 확인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또한 개발자 부족과 업계의 성장을 통한 임금 등의 좋은 처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NC는 올해 초 벌어진 IT 플랫폼 업계의 연봉 인상 경쟁 끝에 자사의 개발자 초봉이 넥슨, 넷마블, NC의 게임사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음을 내세우고 있고 배달의 민족은 합격자들에게 모니터, 사무용 책상, 의자 중 하나를 선물로 지급합니다. 딥브레인 AI는 아직 스타트업에 불과하지만 개발자들에게 1억 원 상당의 스톡 옵션과 인센티브 제공, 연간 복지비 최대 1,000만 원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채용 공고를 내면서 2주에 4시간씩은 인류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준다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경력 개발자를 선호했는데 인력난이 심해지니까 신입 개발자도 많이 뽑아 키워서 쓰겠다는 분위기라면서 다른 업계는 취업난이지만 IT 및 플랫폼 쪽은 구인난이 여전하다 고 말했습니다. 카카오가 최근 9개월 동안 권력기관 퇴직자를 집중 채용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정부의 플랫폼 규제 강화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 및 계열사에 취업한 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카카오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9개월간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청와대 퇴직자 총 4명을 채용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경찰청 소속 6급 퇴직자 채용을 시작으로 올해 7월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 경력자를 고용했고 계열사인 카카오페이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 출신 3급 직원을, 카카오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청와대 경호처 출신 4급 인사를 채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청과 청와대 경호처 출신 인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미 취업해 과태료 부과 요청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김 의원은 최근 카카오티 독점 문제와 같이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카카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플랫폼 시장조차 명확히 규정하지 못할 정도로 뒤처지고 있는데 전관의 영입이 이어지는 것에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으니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60세 정년이 의무화된 지 5년차에 접어들었으나 기업들은 여전히 중장년 인력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대한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장년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89.3%에 달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인건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규 채용 부담, 저성과자 증가, 건강안전관리, 인사적체 등이 뒤따랐습니다. 전체 조사 기업 중 중장년 인력의 업무 능력이나 생산성이 젊은 세대 인력 대비 비슷하다는 응답은 56.3%로 가장 많았으며 낮다는 응답은 25.3%로 나타났습니다. 유일호 대한상해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 60세 의무화의 여파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 속도만을 보고 고용 연장을 추진할 경우 MZ세대의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노사관계라는 말을 들었을 때 20에서 30대인 MZ세대가 머릿속으로 제일 먼저 떠올린 단어는 파업과 투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MZ세대 400명에 물어본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노사관계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0.2%가 파업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투쟁, 타협, 양보, 화합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파업과 투쟁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대립적이라고 평가하는 MZ세대가 다수였으며 이어서 보통 협력적의 순이었습니다. 노사관계를 대립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기업의 책임은 열악한 근무 환경, 불공정한 임금 체계에 있으며 노동조합에서는 대화와 타협 거부,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를 손에 꼽았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한국엑소연구소는 국내 주요 5대 기업 2021년도 신임 및 퇴임 임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대상 기업은 국내 주요 5대 그룹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전자, 포스코 5곳이며 지난해와 올해 반기 보고서에 명시된 임원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엑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후 임원 반열에 오른 350명 중 졸업과 동시에 IMF를 맞이한 71년에서 75년생은 150명으로 45.5%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엑소연구소는 올 연말 발표될 인사에서도 71년에서 75년 사이 출생자 초임 임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에 작년 임원 자리를 내주고 회사를 떠난 사람 300명 중 61년부터 65년 사이 출생자는 160명을 넘겼습니다. 오일선 엑소연구소장은 최근 1970년에서 1980년생 젊은 오너들이 임원으로 다수 진출하고 있는 데다 경영계도 1960년생에서 1970년생으로 임원 중심축이 바뀌는 분위기라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올 연말 임원 인사에서 1970년대 초반생 중에서 임원을 발탁하려는 분위기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공익제보를 통해 맥도날드 한 점포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폐기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맥도날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맥도날드는 팀리더 직책의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기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돌렸다는 더 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용 의원은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 23조의 2항을 신설해 사용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이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고 명시하고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기업의 인사그룹 총괄 담당자가 직위를 이용해 타부서 업무에 개입하고 자신의 경력 산정을 부풀려 부정하게 셀프 승진한 경우 해고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해고 무 효긴 소송에서 회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과거 여러 대기업을 다니다 삼성전자, 애플 등의 휴대폰 부품을 공급하는 B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인사를 총괄하는 그룹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18년에 회사 물류팀장에게 지인이 아는 물류회사를 업체 선정에 고려해달라고 부탁했고, 검토 후 다른 업체가 선정되자 물류팀장 및 팀원에게 수차례 업체 변경을 요구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또한 2018년 A씨가 차장이었을 당시 2019년 부장 정기 승진을 앞두고 승진을 위한 최소 경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게 되자 본인 해야할 직원에게 경력을 수정하라고 지시해 결국 승진을 했으며, 회사 업무용 차량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지며 19년 7월에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고했습니다. 이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상급자에게는 다른 직원들에 비해 높은 윤리성과 청렴함이 요구된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